안녕하세요. 에듀윌 로지컬 민법 장효명입니다. 일단 시험을 다 치르신 분들께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노력하신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대면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것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처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험에 도전해 볼지 안 도전해 볼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시험 트렌드를 보면은 3년 전 시험을 말씀드리면 3년 전 시험이 난이도가 좀 꽤 높은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년 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중반 정도 선 맞기가 뭐 고득점 선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재작년, 작년 넘어올수록 좀 난이도 평이하게 되는, 그래서 90점대를 맞아야 좀 편안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갔었는데, 올해 시험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시험은 그보다 좀 다시 한 3년 전 정도 난이도로 돌아가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간 시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커트를 좀 보수적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제를 어렵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많이 잡으면 한 7문제까지 잡을 수 있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난이도가 그런 걸 떠나서 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잡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우리 시험이 예년에 평균적으로 놔둔 거에 비해서 좀 더 문제 길이가 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일책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책형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뒤쪽보다는 앞쪽에 전반부에 좀 집중이 많이 됐어요. 10번 이내에 꽤 많이 나오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도 2교시 딱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교시 문제도 제가 좀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는 헌법 시험도 꽤나 어렵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헌법 시험도 보통 난이도 이상, 평균적인 예년의 난이도에 비해서 좀 더 뛴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생기겠죠. 난이도 중 문제 또는 난이도 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게 내다기보다는 그냥 답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답을 보여주는 문제 속에서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어때요? 시간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쓰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 그만큼 좀 더 힘들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완주까지 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교시 문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민법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뒤에서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90점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정말 명확한 답이 아닌 것들은 좀 무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에 시험에도 그렇지만은 적지 않게 1번이 정답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 이렇게 앞부분에서 정답이 나와 버리면 여기에 확신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점점 문제가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험 자체가.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이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에는 딱
보이는 답을 딱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도 모르는 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해도 난해한 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확실한 거,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알고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한 6개 정도에서 7개 정도 난이도 상이라고 하면은 고득점 기준은 이제 90점 또는 한 88점 정도, 이 정도에서 고득점 기준이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렇게까지 못 보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다 맞출 거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슬픈 일이니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특히 이제 내년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시험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사실 읽어보면 맞출 수 있는 것들로 사실 나오거든요. 예, 읽다 보면 나와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읽다 보면이라는 게 안 되죠. 그렇죠? 읽다 보면이라는 건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되게 슬픈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문장을 최대한 빨리 읽어 나가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함정을 파고 틀린 문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을 해가면서 보는 게 그게 좀 중요합니다. 1번 문제부터 좀 보면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형 문제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가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답을 조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아닌 걸 소거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점점 갈수록, 특히 뭐 보세요, 막 문제 5번 같은 건 문제 이만큼 길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 훨씬 난 문제가 돼요.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뭐 나오겠는데, 기억, 공유물 분할 소에서 특정 일부분씩을 각각의 공유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자, 공유물 분할의 소는 소인데, 소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거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판결 확정시라고 하는 187조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 소를 갔는데 판결을 간 게 아니라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 조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결국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잖아요. 그렇죠? 협의에 의한 분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187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186조에, 즉 등기가 필요한, 즉 뭐예요? 조정이라는 거는 분할 협의니까 법률 행위라는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쭉 내려가서 보세요. 2번, 3번이 날아가 버리죠. 니은과 리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디귿은 사실 볼 필요도 없고,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등기 신청의 접수 순위 어쩌고저쩌고. 이건 등기법이잖아요. 등기법. 그죠?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니은이랑 리을만 보면 돼요. 니은 보시면은 일동의 집합 건물 중 일부 전유 부분만을 떼어나거나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 그죠? 집합 건물에서 뭐 하나 중간에 이렇게 똥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분 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각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또는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원이 철거 판결을 받게 되거나 전원이 철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철거하기로 공유자 전원이 합의한 거죠. 그렇죠? 그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그때는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니은은 맞는 지문, 그렇죠? 맞는 뉘앙스 지문으로 보여요. 리을 보세요. 구분 점포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 당시 구분 점포의 실제 이용 현황이 집합 건축물 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 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목적물에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자, 매매 당사자, 이거 되게 특이한 얘기인데, 매매 당사자가 이용 현황이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 및 면적을 목적물에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 5표시예요? 5표시 아니죠. 그렇죠? 5표시는 뭐예요? 공부상 있는 것, 내가 본 것이 일치한다는 상황 하에서, 그런데 표시를 엉뚱한 걸 해버린 거죠. 그게 5표시예요. 이건 5표시 적용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공부상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적도에서 실제 경계하고 사용하는 경계가 다른다고 했을 때,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다. 즉 뭐예요? 면적 이라든지 아니면 경계라든지 이런 건 원칙적으로 뭐예요? 지적 공부에 따른다. 공부에 따르는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은 공부에 따른다라는 걸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네. 이용 현황대로 매매 목적물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하죠. 그렇죠? 면적이라든지 경계 문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합니다. 아예 뭐예요? 아예 다 일치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했는데 표시만 다르게 한 그 상황이 이제 오표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시작을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왜냐면 1번에서 기억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니은도 정확하게 이거는 뭐 정말 말이 되는, 기억은 말이 안 되는, 니은은 말이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렇죠? 2번 보시면 타인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은 권한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부합의 문제죠. 농작물은 판례가, 그것도 옛날 판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변경이 안 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있다. 1번 아주 쉬운 지문입니다. 2번 보시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의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 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업체가 있고요. 자재업체는 얘한테 공급해주고 얘는 돈을 주고, 건축업자는 건축주의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둘 사이에서는 직접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제3자가 즉 건축주 입장에서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 이 사람이 몰랐으면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로 몰랐다였잖아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너네 둘이서 해결하는 거죠. 너네 둘이서. 그 판례 있었습니다. 뒤에도 이 질문 그대로 나와요. 하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판례로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두 개나 나와가지고 요거 2번 바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갑자기 날벼락이죠. 그렇죠? 나는 얘한테 돈 다 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버리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하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가액 비율,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가공한 때에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맞고, 원래는 뭐예요? 재료 소유자. 그러나 가공 후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가공자의 노력이 더 크게 인정을 받아서 가공자 소유하고,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면 가액은 증가액에 플러스 가산한다. 이것도 그대로 조문 문제죠. 그렇죠? 조문, 지문 2개, 판례 지문 2개 뭐 적절하게 분배돼서 난 뭐 그렇게 난감하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3번 채권자 대위의 경우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게 좀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3번 문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볼게요. 1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건 뭐예요? 원고 적격의 문제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상 맞고요. 맞죠? 그래서 직권 뭐 어쩌고 저쩌고 보시면 맞다. 채권자 대위에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다. 이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뭐예요? 원고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지분 압류한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탈퇴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지분을 압류한 사람 입장에서는 탈퇴시켜야죠. 왜요? 조합원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조합 재산으로 묶여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못 가져온다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빚 함부로 져도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채권자가 어떻게 해요? 조합 탈퇴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조합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조합과 유사한 상법상의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이거 듣는 분들 중에 상법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한 명에서는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분 압류 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도라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거 상법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등기직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거기서도 공부를 하셨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등기직렬 분들이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번에서도 등기 문제 있죠. 3번에서도 이제 등기직렬에서 보는 상법 문제 있죠. 그러니까
3번 볼까요?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명도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원고는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원시 취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법 점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수인 입장에서 불법 점유자에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매도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자로서의 물권적 청구를 이 사람한테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유자로서의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하겠다. 그런데 이 원시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의무자인 거고 자기가 뭐예요? 점유해야 되는 실질적인 권리로서는 점유해야 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상해요. 실질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태도인데 이렇게까지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꼬아서 내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굉장히 좀 뭐 작정하고 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1번, 2번에 비해선 3번 요 부분이 좀 함정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항상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서 맞는 얘기하고 뒷부분에서 이상한 거 한번 쳐주고 그래서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하다 A이므로 B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앞에까지는 좀 맞는데 요 뒷부분을 틀리게 만들어버리는 요런 질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직접 할 수는 없다. 이렇게 A이다. 그러므로 B다. A이다. 그러나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이 함정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것까지 기억나기는 어렵죠. 그렇죠? 4번 볼까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 존속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네, 이거 임대차 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상 일신 존속권은 아니라 그랬죠. 밑에서 보시면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 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상한 얘기예요. 임차 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차 보증금의 이행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 반환이겠죠. 그렇죠?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전과 임대인의 자력 요구는 그래서 특정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곤란하게 만드는 왜냐면은 1, 2, 3, 4번을 다 봤을 때 얼핏 읽다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맞는 것 같으니까 3번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권리관계가 이동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게 맞는데 점유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태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4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 확대 손해가 났으면 그거는 물건의 하자라는 이 하자 자체의 손해와 2차 또는 확대 손해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자 자체를 구할 때는 담보 책임 규정으로 가면 되지만 요거는 담보 책임 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 하시죠. 담보 책임 때 제가 요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싹 다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싹 다 없애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줄 알고 낙찰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최선순위 저당권 이상의 뭐가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부동산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이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모두 변제하고 소멸시켰습니다. 이걸 소멸시켰대요. 그럼 뭐예요? 최선순위가 얘고 그 밑에 있는 것부터만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한 채 낙찰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낙찰 대금은 뭐예요? 이 낙찰 대금은 저당권자 받아갈 돈, 얘가 받아갈 보증금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돈을 더 적게 쓰죠. 누구라도. 그렇죠? 그럴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3번 볼까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수량 지정 매매가 된다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매매 계약서 이런 데다가 면적을 쓰는데 그게 그냥 부동산 자체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면 수량 지정이 아니고 그 수량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죠? 주안점을 두고 거래했을 때는 수량 지정 매매가 되고 민법 574조 572조에 의한 대금 감액권을 행사하면 변론으로 하고 일부 무효, 원시적 불능 이런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 얘기인 거고, 그렇죠? 일부 무효인 법리 이런 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담보 책임으로 해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번 다 좀 길지만 알 수 있는 지문들. 4번 볼까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채무자의 자력 담보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여기 나온 것처럼 채권의 매모인이 계약 시 자력 담보이지만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다. 이것도 그냥 조문 문제, 아는 문제죠. 그렇죠?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걸 줬으면 뭐예요? 야, 이거 너 돈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라는 개념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겁니다. 조문 문제로서 요거는 좀 틀리면 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갔더니 5번. 와, 이렇게 길어요. 아마 이 5번 문제는 근데 난이도 때문에라기보다는 길이 때문에 아마 오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긴 거는 풀지 말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추후에 가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 남으면. 그렇죠?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문제에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그게 이 공유 또는 준공유라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갑을 공유 부동산 중 갑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지분 위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뭐예요? 지분 자체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전체에 미치는 힘에 대한 저당권 마찬가지로 전체에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체에 미치겠죠. 2번 1인의 채무자에 대한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자 1, 2, 3 이렇게 있는데 다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플러스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가등기권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부전에 가등기를 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약 완결권을 준 공유하느냐 아니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 그렇죠? 각각의 채권을 가지고 복수 채권자의 채권 담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채권을 지분으로 해갖고 가지느냐라는 것은 살펴볼 문제잖아요. 그렇죠? 준 공유일 수도 있지만 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뭐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준 공유로 봐야 되는 게 확정됐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심화 과정 이렇게 판례 문제 같은 거 열심히 보면서 최근 기출에서 분명히 등장을 했었던 그래서 매매 예약에서 등장을 했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공유냐 지분이냐라는 건 어떻게 구별해요? 법원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렇죠? 당사자의 의사, 목적 어쩌고 저쩌고 그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3번 준공유자들이 근저당권에 준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을 특정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근저당권을 지분을 가지고 준공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 맞죠? 그렇죠? 실제 자기네들의 채권액 비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가는 게 맞죠. 왜? 근저당권에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지분 비율에 따라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채권 최고액을 각각 지분에 따라서 나누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최고액만큼만 챙겨가고 그 다음에 못 받은 게 있으면 잔액을 갖고 돌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최고액 기준 얼마씩 나눈 개념이니까. 그렇죠? 예. 말은 긴데 내용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내용은 쉬운데 말만 길어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는 거.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4번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 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포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겠지만 공유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 상대로 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더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쨌든 단독 행위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니까 등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4번도 맞고. 그래서 문제는 길지만 내용은 그러니까 길이 때문에 괜히 길이가 너무 길어갖고 각 지문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난이도 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실제로 쉬워도 길고 쉬워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면 틀리는 분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실제로 낸 거니까 이런 걸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볼까요? 부모와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조잡하게 문제 많이 냈어요. 친생자 출생 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법적으로 다툴 때는 뭐예요? 외형상 친생사 출생 신고라고 돼 있으면은 인지에 관한 소로 다투는 게 아니라 친생자 관계에 관한 소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친양자 입양이 취소가 되면 자 일반적인 총칙에 재산권에 나오는 취소는 취소에 소급표가 있는데 입양의 취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급표가 없어요. 그렇죠? 입양 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취소했을 때 그때부터 친양자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급 부분이 틀리고 3번은 이게 친생부인 허가제도를 말하고 있는 조문 그대로예요. 사실 굉장히 최근에 생긴 조문인데 이 조문 자체를 갖고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이 조문 자체 이외에 딴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린 친생 부인의 소라든지 그다음에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문을 그냥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854조의 이 조문 그대로 쓴 겁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844조의 사망. 이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친생 부인의 허가를 청구하고 또는 인지의 허가를 청구한다. 허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허가를 한다는 건 즉 법원이 나서는 게 아니라 허가만 한다는 건 뭐예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가 허가라 그랬죠. 법원이 해야 되는 거면 이미 출생 신고가 돼 버렸으면은 그럼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출생 신고가 된 거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법원이 등장하는 거고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생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고가 됐으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또 지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험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까지 출제된 내용들 중에서 치고 놓고 보기에는 좀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네 번째, 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맞죠? 그런데 모의 성과본을 따르는 경우가 있었으니 출생 신고 시 합의가 아니라 언제? 혼인 신고 시.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도 개정론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출생 신고 시가 아니라 혼인 신고 시에 그걸 정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혹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느니 이런 문제가 애초에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으면은 뭐예요? 아예 처음에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 가치관이 상호 충돌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거든요. 이건 뭐 평등이나 차별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평등이나 차별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어떤 가치관념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등이나 차별에 관한 거라면 정답에 가까운 답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부의 성과본을 따르는 것과 모의 성과본을 따르는 것 중에서 뭐가 우월하다 하는 그런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논리적으로 네가 틀렸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혼인신고 시에 합의하는 걸로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결혼을 할 때 있어서 좋은 거 보고 결혼하지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들만 생각을 해가면서 결혼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그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누가 욕을 하는데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예.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결혼해놓고 불행해지거나 애를 낳아놨는데 불행해지거나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7번 보겠습니다. 또 근저당권 문제가 나오는데 근저당권 이것도 문제는 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번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굉장히 길죠. 그렇죠? 반 페이지를 넘게 차지를 하는 상당히 긴 문제예요. 다행인 건 뭐냐면 이걸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가 다행이었습니다.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가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그러면 근저당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쵸? 효력의 존속 요건 아니잖아요, 등기는. 그쵸?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러면 소멸한다. 그쵸?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저당권 그 다음에 최선순위 근저당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용의권 포함해서 다 소멸시키고 찾아갈 거 받아갈 것만 배당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뭐예요? 배당 요구를 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기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뭐예요? 공동저당이네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하여 분담을 정하도록 했는데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이후에 공동 근저당권을 등기하여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추가할 수 있죠. 추가되기 전에 기존 저당물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요?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에 일단 여기에 1번 저당권 생기고 그쵸? 예를 들어 이게 20년도에 생기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여기 2번이 생기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1번 근데 얘네들을 공동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든 없든 간에 사실 공동저당 잡아놨으면 동시 배당해주면 좋잖아요. 그쵸? 네. 이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면 볼까요? 만약에 얘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금액 비율대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1번 저당권자가 A를 다 가지고 자기 거 다 받아가잖아요. 얘는 소멸해요. 얘는 어때요? 잔액 갖고 받아가고 안 되면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1번 저당권자가 얘를 통해서 받아가고 잔액 범위에서 A를 받아가면 그러니까 얘를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경매 이 1번 저당권자가 공동 저당권자가 A를 먼저 경매 넘겼느냐 B를 먼저 경매 넘겼느냐에 따라서 2번 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물상대위가 나오죠. 몰실, 훼손, 공용, 징수로 인하여 저당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압류. 본인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자기가 직접 압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했다. 그러면 뭐예요? 물상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에서 압류의 목적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게 분리시켜 놓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분리시켜 놓는 것만 해당하는 거죠. 분리를 못 시켰다고 해가지고 권리가 없어지진 않죠. 그렇죠? 분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진 않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존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채무자가 담보를 소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해야죠. 그렇죠? 3번이 틀린 거고 그냥 딱 봐도 그러면 어떡해. 4번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합된 물건, 종물에는 당연히 미치고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합물, 종물은 당연히 부합물은 원래 물건, 저당 목적물의 일부가 된 거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돼 있지만 그 이외에 전혀 별개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저당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서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법 규정에 의해서 보면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닌 것이니까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애초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포함시켰다고 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는 걸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어때요?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고요. 그죠? 법원에서 판결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8번 변제 충당 볼게요. 변제 충당. 요거 어려워 보이는데 의외로 쉬운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 476조 내지 479조는 이미 규정이므로 476조 내지 479조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있으면은 규정, 특히나 뭐예요? 원본, 그다음에 이자, 비용 이렇게 있을 때 비용 먼저, 이자 다음, 원본 다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충당한다라는 규정도 깰 수 있어요. 합의로는. 그렇죠? 그런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에서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경매에서는 합의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경매는 법원이 직권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데 뭐예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 채무자는 이미 경매 넘어간 순간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법원의 진행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넘어간 순간 채무자 할 말 없어져요. 그러니까 1번에서 바로 답 나와요.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1번에서 답 나오면 넘어가야 돼요. 지금 1번에서 답이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간간히 나오거든요. 1번에서 나오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2번 변제 충당의 합의는 세 번째 줄 묵시적 합의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3번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보증인의 유무는 뭐예요? 이거는 현재 이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되니까. 보증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게? 보증인이 있는 채무니까 이건 나중에 갚아도 돼. 아니, 둘 다 그냥 갚아야죠 빨리 최대한. 4번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보증인 등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제3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어느 급부에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약정. 이것도 합의잖아요. 합의는 웬만하면 되는 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약 자유 원칙도 뭐예요? 누군가 제3자의 이해관계를 해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될 수 없는데 여기의 경우에 이 합의는 뭐예요? 제3자 이해관계 해할 일이 없다라고 전제를 달아줬어요. 우리 민법 시험을 볼 때 앞에서 전제를 달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를 달아주면요. 여러분은 전제 상황 속에서 법리를 그대로 도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도출해도 돼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렇게 되겠지.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의의와 기본적으로 요건을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즉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신의식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이게 지금 세 번째 페이지 들어와서 이제야 비로소, 그러니까 조금 전에 8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야 우리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다시 속도를 붙이게 해주고 다시 좀 멘탈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한 3분의 1 지점까지 온 다음에서야 비로소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오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오게 되면 체감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요. 앞에서 이미 힘들 대로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기 난해하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2개 정도 연속됐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볼게요. 9번.
신의식 또는 권리 남용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없어요. 나 돈 안 받아도 돼요. 나 여기 안 살아도 돼요. 그랬는데 경매에서 번복하여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주장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당연히 이거는 금반원의 원칙 위반이죠. 그렇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나면 2번, 3번 남네요.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니까 디귿은 당연히 틀렸겠죠. 그렇죠? 디귿 내용 먼저 볼까요? 갑이 대리권 없이 을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갑이 을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자, 을이 피상속인, 갑이 상속인. 근데 얘가 무권 대리를 했어요. 얘가 본인이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 병이 나오죠. 상대방 병이 나왔을 때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하면 이때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신의식상. 반대로 무권 대리인의 지위를 본인이 상속하면 을 입장에서는 애초에 먼저 자기가 한 행동이 없으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소유자가 된 사람은 무권 대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디귿 당연히 틀린 거죠. 니은 그냥 읽어보세요. 좋은 말만 써놓으면 이렇게 좋은 말만 써놨는데, 그렇죠? 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권리를 해할 의사, 소송 관행을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기망, 부정한 방법, 대단한 내용의 확정 판결,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의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 보통 내용을 보면 보통 되게 추상적으로 들죠. 그렇죠? 니은 맞는 거고요. 리을 보세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부 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으나 포기는 못하지만 그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인지의 문제는 어때요? 인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거, 그렇죠? 천륜에 의한 거라 그랬잖아요. 천륜에 의한 거를 우리가 함부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지청구라는 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인지청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죠. 다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재산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효의 법리 함부로 적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천륜에 의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번 볼까요? 1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점유물 반환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가 자기가 직접 맞는 게 아니라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주도록 얘한테 반환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못 받게 되면은 그때 나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유 침탈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자력구제에서 간접 점유자는 안 되는데 또 저 누구야 점유 보조자는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차이를 제외하고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웬만하면 다 동일하게 취급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에서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2번 볼까요? 민법 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방해 원인 제거죠. 제거는 항상 원인 제거, 결과 제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해 배제 비용, 예방 비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방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고 예방 비용에 대한 담보. 그렇죠? 방해가 있을 때는 방해 자체를 제거하라고 요구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214조 규정, 소유권에 의한 거고.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점유권 규정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항상 및 손해배상이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게 소유권하고 점유권, 즉 본권과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점유보호 청구권에서는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이 손해배상의 개념은 어쨌든 방해 원인 제고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해 배제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2번도 답 찍었으니까 바로 넘어가야죠. 그죠? 바로 넘어가야 돼요. 3번 보시면 직접 간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른바 부진적 연대 채무, 그냥
그녀는 연희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의 예에서 쭉 읽다 보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죠. 4번. 토지 소유자는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여기에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즉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이 대항력을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이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서는 거래가 있고 대항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 자체가 불법 점유면 너네 둘 다 나가. 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너 나가라고.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A면 여기에 불법 점유자가 있는 B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 A고 불법 점거한 B가 건물 갖고 있을 때 B를 건물로부터 나가라고는 못해요. 그렇죠? 다만 뭐예요?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이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이다라고 하더라도 건물 점유자는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하실 수 있고요. 11번 유치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근저당권 나오고 유치권 나왔으니까 이제 담보물권은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런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원래라면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당권자 매기기 위한 유치권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즉 뭐예요? 저당권자를 해하는 거래를 한 거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 성립하였다. 그러면은 권리 남용이 된다. 뭐 내용 보면은 맞을 것 같죠. 그렇죠? 그냥 봐도 맞을 것 같죠. 2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안 되죠. 그렇죠? 그 2번 틀린 거 바로 답 찍고 넘어가요. 그렇죠? 네. 1번이 너무 길어서 애매했다 그래도 2번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을 비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요?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 자체에 관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타담보 채공 청구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4번 지문 보세요.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을 주식회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시멘트,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항. 아까 나온 문제죠. 아까 나온 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건축주와 그다음에 여기 건축업자, 자재업자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사정을 모르면 보상의 문제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멘트와 모래 등이 공급을 하고 그러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시멘트와 모래는 건축업자가 건물에다가 투입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여기다가 투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둘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예, 같은 내용의 사례가 두 개에서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이거 알면은 둘 다 나름대로 용이하게 풀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11번에 2번에서 답 나왔는데 여기서 이거 답 안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찍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자, 12번도 보세요. 12번도 소비대차에 대한 조문이 처음부터 나오죠. 목적물 인도 전에 파산을 했다. 그러면 효력을 잃는다. 왜요? 대주가 차주에게 인도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얘가 파산을 하면 대주가 못 돌려받잖아요. 애초에 인도되지 않은 거는 그냥 없었던 걸로. 또 얘가 파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기존 채권자들이 다 그냥 차주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받은 대로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하지 않고 어차피 채권자들이 달라붙으면 토해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하면 되는 거고요. 2번 계약 성립 이후 차주의 실용 불안, 재산 상태 현전 변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차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이런 문장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준소비 차의 개념 기존 채무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의 당사자 즉 뭐예요?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무 사이에서 동일성이 있죠. 그러나 경계 계약은 동일성이 없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이 있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항변이라든지 이런 사유들까지도 유지가 되니까 당사자에게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변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불리할 수 있고 그래서 둘 중에 뭔지 불분명하면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준소비대차로 추정한다라고 판례에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게 4번이에요. 그래서 경계냐 준소비대차냐 명백하지 않으면 준소비대차로 본다. 명백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문제 또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뒤에서 보시면은 또 담보 같은 데서 나오게 되는데 둘 중에 명백하지 않으면 덜 불리한 걸로 본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덜 불리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게 12번까지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용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용이 참 많고 우리 시험이 참 여기서까지만 봐도 12번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이것만 봐도 분량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13번 문제부터 보시면 13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반 페이지 이상 나오다가 한 페이지에 6개씩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번째 페이지 보면 한 페이지에 5개 나오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큰 산을 넘었구나. 지금 세 번째 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용이한 문제들 중심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큰 산 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